네, 2월 3일 수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수요일엔 시사 바리스타 신장식 요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커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도가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상관인가 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에스프레소 아시죠? 네네. 그게 원래 영어로는 익스프레스입니다. 아. 높은 기압으로 빠르게 내린 커피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굉장히 진해지죠. 그래서 이걸 커피를 보더라도 이 속도가 중요하다. 네. 어떤 정부에서 정책을 내더라도 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어떤 속도로 주느냐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커피를 봐도 속도의 중요성을 한번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아, 싶습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익스프레스였다는 걸. 예, 마실 땐 그렇게 못 마시거든요. 그렇죠. 마실 때 익스프레스로 마셨다가는 정말 입천장 다 됩니다. 네. 이건 어디 가서 저희도 좀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 중에도 고속버스가 있는데 익스프레스입니다. 이렇게 하고 에스프레소 버스 이런가요? 네, 아침부터 커피 향 가득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제였죠. 이낙연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병행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죠. 자,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SNS를 통해서 즉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속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반응의 속도와 형식이 전부 다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대표 연설을 하자마자 얼마 후에 즉각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당 정간의 의견이 대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그 반응 속도와 형식은 모두 적절치 않았다. 국민들 앞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네, 속도와 형식 모두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성급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 가장 핫한 인물 및 이슈를 알아보는 인무키 시간입니다. 이재명 재난소득에 유승민 매표 행위, 박영선 대 우상호 국민 면접, 원전 공세 법적 책임 대 적반 하장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고려를 언급하자마자 먼저 이재명 지사가 반응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가 2월 1일 바로 어제였죠. 자신의 SNS에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적극 환영한다. 코로나19로 서민의 유리바닥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국민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생각한다.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원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낙연 대표 어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군요.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기본복지제도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이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석유로 생긴 이익금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네. 특별한 곳이지 않는 이상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래스카밖에 하는 곳이 없다. 저는 이런 논리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지 뭐. 네. 이렇게 접근해도 충분히 우리가 될 만한 그런 저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맞습니다.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하고 지금 재난 상황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줄 거냐 선별로 줄 거냐는 완전히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을 정면에서 다루려면 기존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걸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라는 얘기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긴급한 대처의 방안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해서 토론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쪽도 에스프레소 성급하네요, 약간. 네. 자, 이 대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배경에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지사의 지지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 5차범위 밖에서 단독 선수에 올랐죠. 네, 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이후 그리고 무죄 최종 판결 이후부터 사실상 이재명 지사는 탑2에 랭크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연말부터였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흔히 말하는 실수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의아해하는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급격히 지지율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지지율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금씩 빠지면서도 그래도 탑3 랭크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 전 의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를 제외하고 윤석열 총장이나 이낙연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분류한다면 야권에 굳이 새로운 후보는 한 명, 더불어민주당도 한 명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4, 5, 6위 후보는 지난 대선에도 언급되던 후보입니다. 지독히도 야권에는 인물 개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사가 23%가 나온 반면에 이 대표는 13%에 그쳤죠. 전달보다 4.6%포인트 떨어지면서 9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사실은 집권 여당의 코로나19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재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의 뭐 사면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던 내용에 대해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면서 조금 더 빠르게 지지율을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어떨까요? 네. 지금 코로나 재난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이라고도 비유를 하는데 엄중히 지켜볼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속도감 있게 재난 상황에 대처해야 될 상황인데 행동해야 할 때다. 예, 행동해야 될 때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익스프레스 속도가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되는 속도감 있게 뭔가 대처가 돼야 되는데 네. 엄중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판단도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과거의 사이다. 과거의 속도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지자의 마음을 조금 잃었던 사면론 이야기,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리더십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는 조금 더 숙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쓴소리를 한 것은 이 대표뿐만이 아닐 겁니다. 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지사와 설전을 벌였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본인의 SNS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관해서 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다.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 지사가 상식을 벗어난 궤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날선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또한 2월 1일 본인의 SNS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도로 포장 같은 불효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또다시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의 SNS에 돈을 아무리 써도 주민 부담이나 미래 세대 부담이 아니라고? 그건 정책이 아니라 마술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본인의 주장을 남겼습니다. 네, 경기도 1차와 2차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 총액은요. 총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상환 종료 시점은 2035년. 그러니까 앞으로 14년 동안 갚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떤가요?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나라가 빚을 지는 게 낫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부채 상황은 재정 건전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네. 다만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가구당 부채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빚을 지을 거냐, 국가가 빚을 질 거냐의 문제인데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국가가, 정부가 빚을 지는 게 낫고요. 한국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국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오히려 역의 이자율,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이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뭐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나라가 빚을 지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박영선 대 우상호. 국민 면접입니다. 지난 2월 1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국민 면접을 진행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네, 이 국민 면접은 2월 1일 저녁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네. 이 공간이 질문, 그리고 사전 접수된 국민 질문,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질문 등에 대한 예비 후보들의 답변을 듣고 국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열리게 된 것인데요. 이날 국민 면접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서울시 교통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 예비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 후보자들은 각각 첫 여성 광역단체장 그리고 친서민 후보 이렇게 키워드를 내세웠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첫째,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라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하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안철수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탈당을 하며 흔들 때 저는 그 탈당을 막으려 노력했고 문재인 대표를 끝까지 옆에서 지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실 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대통령을 지키고 함께 온 역사, 그 역사를 가장 잘 계승할 후보가 우상호다.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교 시절 한 선생님께서 여성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파우스트의 마지막 구절을 저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여성다움의 무티, 즉 엄마와 같은 푸근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여성광역단체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도 이제는 여성시장을 탄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를 배웠습니다. 네, 두 예비 후보자의 국민 면접. 서로를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친문 신경전은 있었죠. 네, 서로 이제 뭐 직접적 비난은 안 했지만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소위 친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누구를 선택할 거냐는 그 인연보다는 본선 경쟁력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기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공약이 부동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예비 후보자 이날 국민 면접에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일단은 뭐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가 이제 공급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박영선, 우상호 후보 역시나 공급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 저렴한 반값 아파트를 공약을 하고 있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강변북로 그리고 철로를 지하하고 그 위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 공공임대주택 16만 호를 건설하겠다라고 매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영선 장관의 토지 임대부 분양 30만 호 공약을 박원순 시즌2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주택 정책에 관한 한 하도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안을 내놓고 계시는데 예. 박영선 후보 말씀하신 공급 정책도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정책이신 걸 1호 공약으로 내놓으셨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토지 임대부 분양을 30만 원으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토지 임대부 분양은 서울시 소유 땅이나 정부 소유 땅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분양 안 하고 건물을 분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30만 호라 그러면 거의 송파구 인구 정도를 수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송파구 면적 정도의 국공유지가 있어야 가능한 공약이세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움 없이 그냥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박원순 시즌2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야당 내 다른 인사들도 비판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SNS에서 박영선 전 장관의 창동 반값 아파트 공약에 대해 서울시장 삼수생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 이하의 헛소리라면서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마저 되치기를 한 공약이다. 실력은커녕 서울시 행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 없이 소리만 요란한 속빈 강정 후보인 것이 드러났다. 공부가 덜 됐으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야 한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은 평소 박영선답지 않게 급조된 공약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친문파리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통 문제 이것도 심각한데 두 후보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일단은 경전철 GTX 조기 착공에 대해서 두 후보 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GTX와 얘기를 하면서 이 GTX를 KTX와 연계해서 빠른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상호 후보 역시나 경전철을 조기 착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밖에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디지털 교통 신호 체계를 좀 개선을 해서 그 신호등에 사람이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논스톱으로 좀 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산업부의 입장 발표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 지원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에 이례적으로 청와대 정무수석도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책임 있게 걸으라 이거예요. 야당이 자신 있으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마타도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이것은 야당도 이건 명운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재성 정무수석,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민주당 역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대통령이 강경한 메시지를 발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신영대 대변인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함께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국가 통수권자를 이적죄와 여적죄 등으로 모욕하며 막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가짜 뉴스 유포했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가짜 뉴스라는 게요,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릴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을 유포하는 것, 그런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형법상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네. 이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회사, 모든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상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가짜 뉴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 30일이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옹호하며 정부의 적반하장이다라고 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 어제 또 한 차례 수위 높은 발언을 했더군요. 네. 자, 이적죄, 여적죄 등이 이 야당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젠 반역죄라는 단어마저 등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린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말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DJ 대북 송금 사건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북풍을 넘어서는 반역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야당의 북한 원전 검토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검토가 가능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또 낙후된 북한의 수력 화력 발전소의 개선 재보수 사업, 그리고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그 슈퍼그리드망을 확충하는 방안, 이런 아주 매우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미국에도 같은 USB를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더군요. 네, 뭐 음모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로 봤을 때 뭐 못대가리 하나도 미국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5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원전이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뭐 286 컴퓨터도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양해나 또 미국과의 협의 없이 뭐 타미플루 하나도 트럭 하나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USB를 미국과 공유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여기에 음모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상징적인 언사였다. 네, 그런 이런 이슈는 명백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해서 다소 엉뚱한 곳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의혹 때문이라고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걸로 일단 인지도는 조금 높였습니다. 과연 이 인지도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용 살펴볼게요. 이 컴퓨터 파일이 있었습니다. 북원추라고 표현이 있었는데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V1.2 파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리는 문건 제목에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V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도 칭해왔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에게 직부했고 대통령도 인지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문서 작업 한 번도 안 해보셨나? 지나가는 직장인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 저건 버전의 V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 안철수 씨의 V3는 대권 3번째 도전하겠다. V3 백신은 그런 거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뭔가 비슷하지도 않네요. 네. 그 후보 SNS 금지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큰 선거할 때는 후보가 직접 SNS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후보가 직접 했고 그것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신만의 소위 요즘 말로 뇌피셜을 지금 시전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개인의 취약성, 후보 개인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지금 오세훈 캠프의 캠프 자체의 취약성도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네. 마키아벨리가 얘기를 한 것 중에 가장 리더가 조심해야 될 거는 조롱받지 말아야 된다. 차라리 무서운 리더는 괜찮지만 사랑받는 리더, 무서운 리더 가장 피해야 될 건 조롱받는 리더인데요. 이로 인해서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SNS상에 어제는 정말 큰 조롱거리가 돼서 사실은 좀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밈이 돼서 또 다양한 시리즈들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HWP 아닙니까? 네, 핵 원전 플랜이라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핵 원전에 관련된 이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네. 그리고 사진 파일 같은 경우는 JPG잖아요. 이거는 이제 재팬 지소미아 파일이라고. 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진만 찍으면 일본과의 외교 파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 역시도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개발했던 V3는 그럼 세 차례 대권 도전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 오세훈 전 시장 X맨 아니 V맨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이제 뭔가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V 이런 거 다 떠나서 만약에 VIP를 지칭했으면 V를 소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 뭐 삼성 내에서 이재용을 JY 할 때 소문자 JY 쓰지 않거든요. 대문자로 씁니다. 저희 보면 소문자 V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 유출해서 여기에 맹신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저도 선거할 때 제가 직접 SNS를 운영했는데 후보는 SNS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선거 때.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소식부터 북한 원전 지원 의혹을 두고 여전히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당 정청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네, 킹슈맨의 브로맨스 담당 저 MC 장원과 오창석 의원의 찰떡 같은 케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해시태그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이 뜬다입니다. 자,
자, 이 오하운은 오늘 하루 운동의 줄임말인데요. 2021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이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하운이 떠오르면서 이 같이 덩달아 인기 있는 말이 바로 이 어린이에서 따온 리니라는 말인데요. 해당 분야에서 이 초보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산리니 같은 경우 산 타는 어린이, 또 헬리니, 헬스하는 어린이 등의 이 다양한 리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리니이십니까? 저는 뭐 여전히 키가 어리기 때문에 키리니 정도? 왜 작품을 하십니까? 평생 키리니 정도. 네. 평생 기린이. 예. 네. 저는 요새 이제 자가격리하고 뭐 이럴 때 넷플릭스를 네. 넷리니? 넷리니. 예, 그래서 요즘 뭐 보면 좋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그맨인데 시사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사 어린이 그래서 시린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이제 퉁치냐고 그러셔가지고 예. 자, 우리 이 국장은 무슨 리니입니까? 네, 저는 주린이에요. 요즘 많이들 투자하시죠. 주식들 배우면서 시장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들 네. 보실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유린이입니다. 유린이. 윤이요? 윤이가 예, 뭔가요? 유머 어린이. 의욕은 큰데 아직까지는. 네. 자, 이 오하운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이 아주 한방 미소를 띠고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외출이 좀 어렵고 결국은 집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홈트족 이 오하운에 빠지면서 이 홈트와 관련된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집안에서 편하게 요가를 할 수 있는 요가 매트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한 아령까지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홈트 용품 매출 전년 대비 무려 5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방 하나에 운동기구 2개를 구입을 해서 갖다 놨는데 예, 이거 매일매일 운동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오자마자 하루 만에 지금 빨래들이 엄청 널려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분들이 좀 이럴 것 같긴 한데요. 오하운 덕분에 최근 뜨고 있는 특별한 운동법 또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운동법인지 오창석 요원이가 죄송합니다. 오창석 요원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한글 얼마 배우지 않는 외국인이 이제 은는이가 그대로 붙여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일단 홈트가 뜨면서 좁은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뜨고 있는데 좀 놀라운데 죄수 운동법이라고 해서 네? 뜨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죄수들이 감옥 좁은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폴 웨이드가 미국 교도소에서 19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이른바 죄수 운동법을 개발해서 이 맨몸 운동인데요. 2017년에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죄수 운동법. 이 표현이 좀 세긴 한데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도 하는 운동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 마케팅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맨몸 운동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운동법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푸시업 등이 있고요. 그리고 맨몸으로 할 수가 있는 지금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맨몸으로 할 수 있는 맨몸 스쿼트도 있습니다. 바벨이나 덤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체력이 약한 주부나 헬린이도 충분히 시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동작은 6가지고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집콕이 길어지다 보니 죄수 운동법 말고도 또 인기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사실은 식이요법이 또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운동에서는. 그렇죠.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은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회사 직장인들이 일을 업무에 지치다 보면은 결국은 간식이나 어떤 것을 먹기 쉽습니다.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을 딱딱딱 맞춰서 먹기도 편하고요. 시간을 딱딱딱 맞춰서 먹지 않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 채소를 활용한 간헐적 단식, 그냥 완전히 공복을 즐기는 간헐적 단식 등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건강 관리가 대세인 요즘 오늘 하루 운동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장식의 직문직답 주제는 최강욱, 조범동 판결, 조국 재판에 미칠 영향은입니다. 자, 얼마 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대표의 판결과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2심 판결이 향후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께서는 시사 바리스타로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또 예언가로서의 능력도 또 출중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최강욱 대표의 유죄 혹시 예측을 하셨습니까? 아니, 뭐 제가 법조계 펠레였다가 이재용 그 실형을 예측한 것 때문에 겨우 그 기사 회생했는데요. 사실 유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법원이 정경심 재판에서 보여줬던 태도로 봤을 때 유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 싶었지만 그래봤자 벌금이다. 아니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한다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징역 8월에 집유 2년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중에서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은 우리가 괘씸죄로 예상하기는 어렵거든요. 판결문 전체에 괘씸죄의 기운이 아주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조범동 판결, 조국 재판에 미칠 영향은? 자, 직문직답 첫 번째 질문은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쟁점은입니다. 네, 지난 28일 최강욱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1심 판결에 대한 최강욱 대표의 입장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또 그 역할을 법원에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습니다.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재판부도 인정한 것처럼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 또 체험 활동을 한 것, 이것이 정말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네, 최강욱 대표는 곧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최 대표가 발급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냐 아니냐. 여기서 쟁점은 바로 인턴 활동 기간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인턴 활동 기간에 대해서 최강욱 대표와 법원의 판단이 좀 다른데요.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9개월 동안 누적 16시간 동안 근무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요. 법원 같은 경우는 16시간 동안 60분 했고 여기에 대해서 39주, 그러니까 9개월을 하는 것이죠. 매회 활동 시간이 평균 약 12분밖에 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사무실을 포함해서 어느 기관에서든 단지 12분 동안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죠. 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최 대표의 인턴 확인서 때문에 해당 대학원 입시 업무가 방해받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순서대로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사문서 위조 한 거냐 그러면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쓰는 게 작성 권한이에요. 있는 그대로 쓰더라도 작성 권한이 신장식에만 있는데 우리 오창석 씨가 썼다. 같은 사실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강욱 대표는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턴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다시 저는 재판장에게 드리고 싶은데 재판장이 생각하는 인턴은 거의 미생의 장그래급 내지는 영화 인턴의 로버트 드니로급으로 일을 해야 인턴인데 체험형 인턴을 인정하지 않고 과장된 것을 좀 넘어섰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허위 사문서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과장은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대학원 입시에 제출이 된 게 업무방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대학원 담당자들은 이런 거는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필수 서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대학원 입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필수 서류가 아니더라도 필수 서류에서 전부 다 비슷한 성적을 받았다면 참고 서류에 의해서도 결국은 당락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대학원의 공정한 입시라고 하는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길게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나 되는지 몇 부분이나 되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저는 그런 좀 상황이 생각나더라고요. 과거에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이 포도송이 종이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줬었습니다. 네. 다 채우면 휴지 한 롤을 줬었거든요. 선물로, 사은품으로. 이제 슈퍼 주인이 이제 껌 하나 산 아이한테 붙여줬는데 그 잘못이다. 슈퍼 주인을 처벌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신장식의 직문직답. 다음 질문은 최강욱 유죄 조국 재판 영향은?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지난 1월에 예정됐던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미뤄졌죠.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조 전 장관 총 11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작년 12월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입시 비리 혐의 중 일부가 조 전 장관과 공모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이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대신에 조 전 장관은 장영표 교수의 아들에게 공익인권법 세터에 인턴십 확인서를 써주는 방식으로 스펙 품앗이를 약속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한 딸의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도 조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라고 판단했고요. 아들 관련 입시 비리 의혹은 최강욱 대표가 유죄를 받은 업무방해 혐의와 인턴 활동 기간을 총 386시간으로 기재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강욱 대표의 1심 유죄,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을 지금과 같은 판결대로라면 조 전 장관과도 공모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거고요. 네. 지금 정경심 교수와는 문자 메시지로 봤을 때 공모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덕담 수준이냐 실제 공모, 범죄를 공모한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심에서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조 전 장관도 이 1심에서의 재판 결과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 전 장관과의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이 최강욱 대표의 2심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작용을 할 거다. 물론 각각의 판사들은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을 하고 법리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 네. 자, 심장식의 직문직답. 다음 질문은 조범동 2심 판결 핵심은?입니다. 네, 지난달 29일이었죠.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2심이 있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우선 같은 내용을 하나를 보자면 권력형 비리는 없다.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은 공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달라진 부분이 없는 거고요. 뭐 네. 달라진 부분은 크게 1심과 2심에서는 최소 출자가액이 5천만 원에 3억 네. 5천으로 바뀌었다. 더 높아졌다라고 해서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부분 정도. 하지만 양형은 또 그대로 4년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점 정도를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장식의 직문직답.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인가?입니다. 네, 조범동 씨의 1심과 2심 재판 모두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는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 범죄 의혹에 대해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렸죠. 예.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배척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정경심 교수가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때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모펀드 경영에 나섰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조국 펀드,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정치자금 목적의 펀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하게 권력형 비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확실히 이거는 권력형 비리고 조국 펀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언론과 소위 전문가들은 왜 이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김모 회계사를 비롯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불사하던 분들이 계세요. 또 이게 권력형 비리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저를 비롯해서 이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을 뭐 끼끼깨깨 하는 원숭이들 이런 식의 모욕적 언사를 했던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어떻게 지금은 좀 답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것이고 조범동 씨 판결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뭐 코링크피 그 조국 펀드라고 얘기되던 이 주식을 조 장관이 차명으로 또는 정경심 자기 부인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었다. 사모펀드 통해서 비상장 회사인 웰스 CNT 주식도 보유했다. 코스닥 상장사 WFM 실물 주식을 보유하고 여기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죠. 호재를 가지고 호재를 만들어서 일부러 비리를 권력을 사용하여 호재를 만들어서 돈을 모았다. 정경심 교수의 차명 계좌 이용해서 주식을 보유했다. 이런 얘기들인데 굉장히 거창하지만 사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 신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고의성이 있느냐는 알아봐야 됩니다. 정경심 교수는 알고 있었지만 조국 전 장관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투자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무죄로 나왔던 부분이라서 사실은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굉장히 미미하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신장식의 직문 직답. 다음 질문은 조국 재판 남아있는 쟁점은?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도 쟁점 사항일 텐데요. 이게 어떻게 제기된 겁니까? 네, 시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할 텐데요. 특별감찰반의 검찰 수사관이었죠.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라는 비위 혐의를 표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 만에 돌연 중단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당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반 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상태입니다. 네, 지난 1월 8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 결국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서 정당한 행위이고 이게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야당 총선 후보로 출마하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신의 비리,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폭로라고 하는 개인 비리를 숨기고자 만든 농단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네. 자, 또 중요한 쟁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의혹을 보도한 채널A와 TV조선에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죠. 네. 자, 앞으로의 쟁점 짧게 한번 짚어주세요. 예,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가서 조 전 장관이 송철호 후보를 만나고 뭐 스님을 만나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라는 건데 울산에 내려간 적도 없고 스님을 만난 적도 없고 울산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거든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손해배상 액수의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쟁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으로 재판 일정들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야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부분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나온 것이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도 김태우 전 수사관이 1심 판결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 전 장관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도 선거 개입 사건도 이 부분에서는 뭐 따져볼 부분들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거짓 허위 사실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정치 검찰의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재판부의 판결을 기대한다.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최강욱 대표, 조범동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판결에 영향을 받을 텐데요. 재판부의 냉철한 판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에 오후부터 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나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기성 센터장님, 오늘 저녁부터 눈이 많이 온다던데 예상 폭설량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이번 눈은 이제 인천 등 경기 서부 지역은 18시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는 20시 이후에 시작을 하는데 네. 특히 이제 눈이 많이 오는 시각은 21시부터 24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이제 대기불 안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구름대가 높게 발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눈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한 바람과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지역으로는 최대 15cm, 네. 서울 등 경기 지역은 5에서 10cm입니다. 대설주의보 기준이 24시간 이내에 적설이 5cm 이상일 경우니까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전 지역이 대설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눈 오는 시간이 마침 퇴근길과 겹칠 것 같습니다. 퇴근길 폭설 대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인천과 경기 서부 지역은 퇴근 시간대인 18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급적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퇴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시에 이제 눈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좀 일찍 퇴근을 하시고 만일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것은요. 내일 아침에도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또 내리는 눈으로 해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터널의 입출 구간의 기상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경우는 눈이 메인 도로는 연막하시면 뿌리니까 그래도 녹는데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눈이 그대로 쌓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얼었기 때문에 낙상한다든가 이런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장원님 오늘 운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이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이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웬만하면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는 회사 근처에 두시고 퇴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성기 오늘 눈 오는 날은 역시 키니는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그만 눈에도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빙판길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 가급적 대중교통 꼭 이용하시고요. 꼭 자차로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스노우 체인 잊지 네.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 속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467명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433명이었고요. 서울 지역 환자 숫자는 184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총 확진자, 누적 확진자 숫자는 79,311명이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4%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